예, 1년간의 장고 끝에 한국은행이 오늘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실기했다는 비판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올린 게 그나마 안 올린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여파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또 특히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대출 부담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부담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사실 좀 체감도 있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상명대 김영준 교수님하고 명지대 권대중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얘기를 오늘 좀 집중 분석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금리 인상 배경은 그래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좀 길지 않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김 교수님부터 올린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중립금리 수준보다 지금 많이 낮은 상태인 건 사실이잖아요. 완화 기조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그렇죠. 왔는데 그거에 대한 좀 부담을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또 그 조만간 또 미국도 금리를 올린다고 거의 올릴 걸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다음 달이죠? 그렇죠. 예. 예, 다음 달인데 그런 부분들 이제 계속 부담이 되니까 이 기회에 한번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전망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교수님은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가 0.75포인트인데요. 지금요? 네, 만약에 이번에 올리지 않아서 미국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게 되면 다음 달에? 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채권 금리, 가상 금리 1%가 있습니다. 이게 올리게 되면 1% 차이가 나면 이제 채권 금리 때문에 외국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결정적으로 올린 것 같고요. 또 내년에 이제 한 3번 정도 올리겠다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가계부채가 또 한 1,500 정도, 1,500조가 넘습니다. 넘었죠. 지금.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대기하다가 기다리다가 너무 늦게 좀 올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실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도 좀 꼭 한 말씀 또 하시는군요. 그 얘기는 네. 근데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게 실기라고 교수님께서 보시는지는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이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은행한테는 좀 불쾌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이 압박하니까 결국은 굴복했다 이렇게까지 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마 좀 약간 섭섭한 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알고 있는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왜 저희도 야 이제 그만 TV 보고 공부하러 들어가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 들어가려고 했어. 맞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좀 있겠다는 생각 좀 들고 사실 근데 오늘 이 총재 표현을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부분도 살짝 언급은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 그러니까 압박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그건 없겠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 언급을 또 안 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니까 충분히 그 부분도 이해가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더 논리적으로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9월, 10월 때는 집값이 막 오를 때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은 집값이 되게 3주째 하락세인데 네. 지금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는 거 좀 웃기지 않냐 그것 이런 해석도 때문에 있어요. 인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9.13 조치 이후에 이미 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전면 금지거든요. 조정 대상 구역 이상인 지역에서. 다주택자들. 네. 아, 1주택자도. 일주택자도. 네, 1주택자도 전출을 가거나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거나 그 60세 이상에 되는 부모가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 사실은 거의 전면 금지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그 금리를 올릴 수 없었던 상황이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수출 시장도 됐고 네. 그래서 한번 못 올린 거 아닌가. 그러나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0.25포인트 가지고 시장을 잡을 수는 없었거든요. 이미 지금 늦긴 했습니다만 이미 이번에 올렸던 0.25포인트의 가산 금리는 선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 금리가 시장에서는 이미 네, 그렇죠.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럼 말씀 나온 김에 부동산 쪽에서 봤을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실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경제 상황을 보면서 네. 슬금슬금 올리는 준비를 했던지 그 시그널을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두라도. 네. 근데 올린다는 얘기를 전혀 없다가 이제 이번에는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 상관하면 생각을 하면은 일각에서는 지금 금리를 굳이 부동산 때문에 올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실 그 질문을 좀 드렸던 거고요. 거시 쪽 얘기를 좀 이제 교수님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산업활동, 그러니까 오늘 나온 10월 산업활동 동향은 세 가지 지표가 9개월 만에 동시에 좋아졌다. 근데 사실 그게 계속 추이가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근데 지금 경기 순환 변동치를 보면은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는 거는 경기에 더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옛날 일본처럼 그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총재님께서 그 이제 이후에 금통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발표하신 것도 보면 향후의 경기의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예.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는 거 언급을 하시는데 대내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이번 달에 잠깐 좋았지만 이거는 뭐 반등이라고 말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계속 좀 좋아야 그런 것 되고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대외 부분도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뭐 등등으로 해서 국내 경기, 대외 여건 지금 다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총장님께서 불확실성으로 언급하셨다는 것 자체는 이게 이제 아주 안 좋을 게 확실한 건 아니고 약간 덜 안 좋을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주 어려운 것까지를 우리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니 한번 지켜보자는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나라 경제가 반은 내수에 의존하고 반은 또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라고 보면 지금 저희 나라가 그 국내 경기에서 통화 정책을 완화 기조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예. 지금 세계 경제는 긴축적인 거로 가는 거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어쨌든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그렇죠. 금리를 올리는 거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제가 확 살아나려면 대외 여건이 호전돼서 수출이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 국내 금리를 조금 올리는 게 국내 경기 상황에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질문은 공 교수님한테 같이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그 금리를 올리기 이전에 지금 이 9.13 조치 이후에 예. 어제 발표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은 강남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16%입니다. 집가 하락이. 3주째죠 지금. 네네. 그 서초도 0.15, 강동도 0.14. 다 마이너스. 전부 마이너스도 그냥 뭐 0.0 몇 프로가 아니고 0.15, 0.15, 0.16 이렇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이제 상승세가 꺾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꺾인 거를 더 압박하는 거 외에는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전세 시장도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미 충분하게 이제 꺾인 시장인데 불구하고 아마도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올려든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악재죠. 가장 그러니까요. 악재가 바로 이제 그 다중채무자들, 갭 투자자들. 이 갭 투자는 또 이제 전세를 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융자 안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융자 안고 사는 사람도 문제가 되죠. 그런 사람들이 혹시 무슨 규모나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갭 투자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은지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네, 없습니다. 단지 이제 갭 투자 중에서도 이제 한 채 같으면 괜찮은데 두 채, 세 채 갭 투자하는 사람들, 다중채무자들이 문제가 되죠. 특히 변동금리인 경우. 그러면은 지난번에 한번 교수님 모시고도 얘기했었던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니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 지방의 그 대규모 산단 있는 도시들 뭐 거제나 창원 이쪽에서 울산. 나오잖아요. 네. 울산 같은 데서. 그럼 이게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안쪽으로도 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그 서울 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요. 근데 오히려 서울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지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금리 올린 것보다는 내년에 한 3번 정도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한 2번 정도 올릴 거라고 보면은 네. 내년이 오히려 더 부동산 시장에서는 위험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내년에 가면 올해보다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대출을 금지해놨기 때문에 규제해놨기 때문에 매도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잘. 그러니까 참 사실은 뭐 갭 투자의 목적은 너무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뭐 9.13 대책에서 특히 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내는 뭐 대출 규제뿐만 이런 대책들도 사실은 다시는 하지 말라는 뭔가 경고성 시그널을 준 것도 분명히 뭐 알 수는 있겠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규모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또 경제에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가계부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교수님. 0.25% 기준금리가 오른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0.25% 오르는 게 뭐 그렇게 대출이자 부담이 갑자기 확 커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거의 지금 기준금리 0점 대부분 지금 확정금리 아니라 변동금리로 그러니까요. 대출 받으시고 계시고 대부분 코픽스 연동금리잖아요. 코픽스 플러스 알파인데 그 저희 작년 11월에도 한번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렸을 때 그때 포커스 금리가 1.6에서 1.8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미 1.8에서 1.93까지 갔는데 아마 거의 2% 가까이 갈 거라 봅니다. 반영을 해서. 그러면 그만큼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략 1억 원을 대출을 받으셨다 그러면 25만 원 정도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사실 1억 원에 25만 원이면 1년에 25만 원이니까 뭐 그렇게 큰 부담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계부채가 지금 1,500조를 넘어섰는데 그렇죠. 우리가 가계부채가 1,500조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자꾸 많이 하는 거는 금리가 계속 올라갔을 때 이 가계부채 중에서 뭔가 부실이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국내 경제 전반에 뭔가 악영향을 주지 않겠냐. 뭐 옛날에 IMF나 금융위기 때 이제 걱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 이 1,500조 정도 되는 부채의 어떤 그 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문제는
어떻게 교수님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받고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기가 어려우면 이제 제2금융권이나 이렇게 내려가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금리가 더 훨씬 더 높아지는데 지금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게 제2금융권에 이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치거든요. 나중에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미치겠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0억 원 규모 중에는 진짜 좀 부실한 그런 대출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한번 잘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부실해지는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잘할 필요가 있죠. 금융당국은 이제 취약 차주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다. 계속 사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DSR 그러니까 93 대책 이후에 DSR까지 네. 10월 말부터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렇게 DSR에 적용이 돼서 아예 그러니까 부동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악재가 될 수 있는데 가계부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조금 뭐랄까 위기 대응이 리스크 대응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 중에 그걸 주택 구입용으로 하신 분도 있지만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그걸 그렇죠. 가지고 자영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 분들이 사실 리스크가 더 크거든요. 예. 주택 가격 하락하는 폭보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자영업자 대출 이거를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 뭐 300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자영업자들 관련 대출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금융당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컨틴전시 플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좀 돼 있다고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일선에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어떤 용도로 하는지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하긴 기타 대출이라고 많이 그렇죠. 묶이더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가장 좋으려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게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쪽에 전망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뭐 잠깐 이제 권 교수님이 언급을 하셨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상당히 좀 금리가 계속 오르면은 어려워질 거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셨고 집값 얘기를 한번 가보면요. 네. 그 요즘 계속해서 서울 특히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많은 분 전문가들에게 한 말씀씩 하던데 서울 집값은 그래도 내년에 오를 걸 이러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네. 교수님 이제 생각은 어떠세요? 고가주택 9억 원 넘는 고가주택은 낙폭이 좀 적을 거고 오히려 중산층 주택이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건 왜 그렇죠? 9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전면 무주택자도. 아.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 되거든요. 네. 근데 9억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네. 그래서 신규 분양 시장은 지금 이제 뜨거울 겁니다. 상당 기간. 재고주택 시장에서 물량도 적지만은 대출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주택자가 신규 분양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9.13 조치 이후에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걸 보면 청약 시장에서 전체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나머지 25%는 그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하게 되어 있는데 1주택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살고 있던 집을 매도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맞아요.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신규 분양 시장은 뜨겁지만 재고주택 시장은 아마 어려워지지 않겠나. 완전 야극하네요. 네. 그리고 재고주택 시장도 고가주택과 중저가주택도 양분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은 별 영향이 없겠다. 돈 있는 사람들은 뭐 그들만의 리그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강남 지역에서 재건축 시장으로 분양됐던 아파트가 최하 10억이 넘잖아요. 예. 무주택자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대출이 안 됩니다. 예. 예, 그런 경우가 있고 아마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가장 타격이 큰 거는 주택 시장에서는 건설 시장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도금 어떤 대출부터 의미에서? 예, 그 건설 시장이 아마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러면 건설업체들도 수익성이 더 떨어지니 악화될 수 있지요. 어려워질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이 이 되는 분양 거예요. 시장도 어려운데다가 금리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가 지금 1,500조가 넘었는데 그 중에 약 한 50%, 한 850조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DSR 적용하기 이전에 받은 거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DSR 적용했던 10월 말 이후에는 이미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없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850조 중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장기 대출로 전환한 건 괜찮고요. 변동금리로 있는 것들은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요. 그리고 사실 금융당국에서 또 우리가 변동금리 대출이 전체 대출의 한 70%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금리 인상에 더 민감하죠. 노출된 게 네. 많은 거다니까 그만큼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 네.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변동금리인 사람들은 고정금리로 바꿔 탈 수 있는 겁니까? 바꿔 타게 되면 지금 금리보다 높습니다. 네. 그런 건 또 좀 있군요. 초기에는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우리 대출자분들께서 은행에 찾아가서 조금 상담을 하시면서 본인한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가지고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관련돼서 교수님
가계 대출자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담보대출만 있는 건 아니니까 대출자분들이 이런 분들은 이렇게 금리 인상에 어떤 식으로 조금 대응을 하면 그나마 조금 피해나 이런 부담을 줄일까요? 일단 금리 인상이 이제 당분간 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리느냐의 문제지 금리가 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타고 있을 거라고 보면 일단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웬만하면 대출을 추가로 뭐 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요즘에는 금리가 뭐 싼 데를 찾기가 이제 어려운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사하시. 어려울 때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근데 게.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은 그런 경우는 이제 고정금리 장기 대출로 받는 게 유리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너무 어렵다 해서 그 불투명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아마 좀 낫지 않을까. 오늘 그래서 두 분한테 마지막 질문을 드렸던 게 이제 조언이었는데 두 분 말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